7월 27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기약 없이 끊어졌던 남북통신 연락선이 오늘 복원됐습니다.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로 단절된 지 13개월 만이죠. 청와대는 지난 4월부터 남북 정상이 여러 차례 친서를 주고받으며 소통한 결과라고 설명했는데요. 북한도 동시에 관련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연락 채널 복원이 남북 정상의 합의에 따른 거라는 점에서 남북 관계가 급반전을 이룰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민주당이 네거티브 과열을 막기 위해 내일 원팀 협약식을 진행하죠. 하지만 오늘도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흑색 선전을 당이 제재할 수 있도록 문구를 넣어달라고 했고,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사실 검증을 위해 1대1 대리인 토론을 하자고 받아친 건데요. 양측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부산을 찾았습니다. 8월 입당설에 대해서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서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결론 내겠다고 밝혔는데요. 조만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날 거라고도 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캠프의 국민의힘 인사들이 대거 합류하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은 입당 전 새 불리기 욕심이 과하다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자, 올림픽 기간이지만 국내 소식 참 많죠.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채거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회의 애청자 정회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속보는 바로바로 반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요. 신채거 나가라고 할 줄 알았죠. 하나만 좀 물어보고 내보낼게요. 조금 전에 이제 남북 정상 간에 이제 친서가 오갔고, 그래서 통신선이 복원됐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조심스럽게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해서 남북 관계가 급진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상회담 카드도 배제할 수가 없는데요. 이미 정상이 또 여러 번 만난 적도 있고요. 네. 다만 청와대는 조금 전 이 남북 정상회담 논의는 한 바 없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논의된 바 없다는 게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다만 문 대통령 임기 막바지에 남북 관계가 다시 반전을 맞을 수 있을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신채거 이제 나가도 좋습니다. 네, 나가서 발제 준비하고요. 류 실장, 하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한 이후에 민주당이 이제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어제 했었잖아요. 지금 이제 대선 주자들 가운데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야 합의를 철회해야 한다는 논리, 그리고 지도부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 건데요. 이재명, 추미애, 김두관 후보는 법사위를 야당에 넘겨줘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이낙연, 박용진 후보는 여야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민주당 내 법사위 갈등이 대선 경선판으로 옮겨붙은 모양새입니다. 네, 좋습니다. 민주당 관련 얘기는 이따가 이제 상황실에서 저희가 좀 짚어보고요. 좋습니다. 오늘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채커랑도 얘기했지만요. 남북이 끊어진 남북통신 연락선을 전격 복원했습니다. 지난해 6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차단한 지 13개월 만이죠. 판문점 회담 3주년을 계기로 정상 간 친서를 교환했고, 이 과정에서 관계 회복의 첫 단추를 꿰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비수도권에 일괄적으로 3단계 조치가 시행이 됐죠. 신채커가 열심히 준비한 올림픽 3까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스포츠까지 아우르는 종합 뉴스 큐레이션 신채커의 뉴스픽 5입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자, 오늘 준비한 픽들은요. 변이 리스크, 백신 리스크, 그리고 다시 이은 남북의 끈, 그리고 올림픽 3에 담긴 반짝반짝 샛별, 끝, 그리고 이 시각 올림픽입니다. 자, 먼저 이 코로나 소식의 키워드는 변이와 백신입니다. 국내 확진자 절반이 델타 변이 감염자고, 또 모더나 백신 수급 불안에 접종 일정 줄줄이 밀리고 있습니다. 발생한다 그러면 델타 변이는 지금 약 7명 정도, 2개월 전에는 전체 1%도 안 나오고 있던 델타 변이였기 때문에 조금씩 더 빠르게 지금 감염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델타 변이는 최소한 과반 이상의 국내 코로나 유행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어찌면 곧 전체 유행이 델타 변이라고 간주를 해도 될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5월 초에 전체 1%에 불과했던 델타 변이 감염자 수 매주 2배씩 띵뛰기를 하더니 7월 초엔 7%, 지금은 50%대입니다. 방역 당국은 델타 변이가 8월 중에 우세종이 된다라고 했다가 다시 몇 주 내, 그리고 이번 주, 그리고 이미 자리를 잡았다라고 진단을 바꿨습니다. 4차 유행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그도 그럴 게 델타 변이의 전파력은 기존 바이러스의 1.5배인 알파, 그리고 그보다 1.6배가 더 높기에 한 번 퍼지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WHO는 백신 접종 속도보다 델타 변이의 확산 속도가 빠르다면서 공개적으로 경고했었죠. 그래서일까요? 접종 선도국인 미국에서도 델타 변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If you look historically at the modeling that has been done over the last 18 months, for the most part, it's been pretty accurate. So I'm not so sure it would be the worst case scenario, but it's not going to be good. We're going in the wrong direction. Driven by the Delta variant, cases are rising here at home, particularly among those who are unvaccinated. 현재 미국의 인구 대비 접종률은 49%, 좀처럼 50%의 선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량은 충분한데 백신 자체에 대한 반감과 부작용 우려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예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죠. 최대 도시 뉴욕이 교사와 경찰 등 공무원 34만 명, 또 캘리포니아도 공무원 25만 명과 모든 의료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September is the pivot point of the recovery. September is when many employers are bringing back a lot of their employees. September is when school starts full strength. Individuals' choice not to get vaccinated is now impacting the rest of us in a profound and devastating and deadly way. 백악관은 상당수 국가를 상대로 시행 중인 여행 제한 조치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인 작년 1월 중국발 입국을 제한한 데 이어서 영국, 유럽, 마지막으로 이 델타 변이 진원지인 인도까지 막고 있는데요. 동맹 및 우방 국가에도 단호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입과 관련하여 최근 모더나 측이 생산 차질 문제로 공급 일정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현재 모더나 측과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7, 8월분 도입 물량과 일자를 협의 중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백신입니다. 어제부터 50대 후반 예약자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저도 엄마에게 효도차 대리 예약을 해드렸댔죠. 자, 그런데 분명 사전 예약 때는 모더나를 맞으라더니 어제 안내 문자에선 화이자로 백신 종류가 바뀌었습니다. 모더나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일단 화이자 백신으로 교체해 급한 불을 끈 겁니다. 모더나 백신의 물량은 50대 연령층이 1차, 2차 접종을 모두 받으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규모로 백신이 수급이 좀 안 되냐, 왜 이렇게 그 매스컴에서 나왔던 거하고 그 정보 내용하고 다르냐 이런 말 많이 하죠. 네, 다행히 맞는 게 정말 감사해요. 네, 정부는 8월 말까지 화이자와 모더나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모두 합쳐 3천만 회분을 들여올 계획이었습니다. 50대 730만 명은 전원이 모더나 대상, 두 번 맞으려면 1,500만 회분이 필요하지만 남아있는 모더나는 200만 회분 남짓입니다. 당장은 화이자로 막더라도 한계가 있죠. 여름 끝부터 시작될 20대에서 40대의 일반 접종, 기약 없이 밀릴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모더나 측으로부터 통보가 온 지 사흘이 지나서야, 그것도 언론의 질문을 받고서야 수급에 변동이 생겼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내일 모레 8월 접종 일정을 공개한다는데 벌써부터 또 바뀌겠지 생각이 드는 거 저뿐만은 아닐 듯합니다. 모더나 측에서 생산 관련 이슈가 있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사실관계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해서 수시 실무 협의를 진행하는 등 행정적,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픽은요. 다시 이은 남북의 끈으로 잡았습니다. 지난해 6월 북측의 일방적 조치로 끊어진 남북 간의 직통 연락선이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복원됐습니다. 청와대의 긴급 발표가 있었습니다. 남북 양 정상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 간 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단절되었던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여보세요? 잘 들리십니까? 이쪽 잘 들립니다. 서울 사무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온 결의에 기쁜 소식을 계속 전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양 정상은 남북 간에 하루속히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 나가자는 데 대해서도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자, 북한도 거의 동시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지금 온결에는 좌절과 침체 상태에 있는 남북 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다. 남북 정상들은 이 주고받은 친서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또 화해를 도모하는 큰 걸음을 내딛는 데 합의하시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양측 모두 이번 조치가 남북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연락선이 끊긴 건 1년하고도 한 달 전입니다. 이 당시에 대북전단, 소위 이 삐라 살포를 문제 삼은 북한이 지난해 6월 9일 일방적으로 통신선을 차단했고요. 이어 16일에는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들은 남조선 당국에 있어서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다. 16일 14시 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습니다. 당시 북한이 공개한 영상이 매우 처참했었죠.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오르고 거대한 연기구름이 치솟았습니다. 15층 높이의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도 붕괴하다시피 외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 자들의 죄값을 깨끗이 받아내야 한다는 격노한 민심에 부응하여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당시 각종 매체를 동원해서 특유의 거친 비방도 이어갔습니다. 허무맹랑한 소리만 늘어놓는 청와대, 철저한 보복, 인간 쓰레기, 박멸, 또 문 대통령을 향해서 역대 대통령이 훨씬 모자란 멍청이라는 원색적인 비난까지요. 자, 이런 관계가 무려 1년 넘게 이어졌는데 갑자기 왜 북한이 연락선을 복원하기로 결정한 걸까요? 사실 남북의 연락선 복원은 벌써 8번째입니다. 남북 관계의 부침에 따라서 북한은 불만이 있으면 연락선부터 끊고 또 관계 개선을 도모할 때는 다시 잇는 상황 반복해 왔습니다. 최근 북한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과 식량난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남북 교류를 통해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으려는 기대감이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의 그 백신 공급을 협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미국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협력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으로선 남북 관계에 큰 의미를 두는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을 겁니다. 전문가들은 남북 관계 개선을 신호탄으로 미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 침묵을 벗어나서 점차 존재감을 드러내려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다만 정치권의 평가는 좀 엇갈리는데요. 민주당과 당의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문 대통령의 성과, 또 적극 환영, 응원과 기대,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남북 관계를 이용하려는 정치 쇼라고 비판했죠. 야권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마침 오늘 경기 연천군 유엔군 화장장을 방문했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말로만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김정은이 선의에 의존해서 지켜지는 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북한 남북 연락사무소 그 처참하게 폭파되는 장면 우리 다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서해 그 앞바다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이 그 총격에 의해서 사살되고 또 시신마저 불태워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제대로 된 항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정치권 반응은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신체커가 아닌 신토토의 올림픽 3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선수들의 활약 대단했습니다. 자, 먼저 반짝반짝 샛별인데요.
이번 대회 유독 고딩들, 이 10대 신예 선수들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양궁의 김재덕, 탁구의 신유빈의 또 한국 수영의 샛별 황선우 선수가 9년 만에 200m 자유형 결승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누구보다 빠른 스타트로 50m, 100m, 150m까지 이 세 번째 턴까지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면서 선두 자리 유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막판에 힘이 조금 달린 걸까요? 조금씩 밀리더니 최종 순위 7위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쉽지만 정말 손에 땀을 쥐는 엄청난 레이스를 보여줬습니다. 150까지 목표에 아무도 없어서 이게 뭐지 하면서 시험을 해갔는데 마지막 50에 좀 체력적인 부분이 많이 딸린 것 같아서 좀 아쉽지만 괜찮아요. 49초요? 100까지 정말 오버페이스였던데 49초 치면 49초 칠까요? 너무 오버페이스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50이 말리지. 네, 완주 자체로 후련하다, 아쉽지만 뭐 어때 하면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맞는 말이죠. 개인적으로 황 선수의 잠재력이 정말 엄청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실력은 충분한 듯하고 이 경기 운영의 연륜까지 더해지면 파리올림픽에서 정말 일 한 번 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픽은 끝입니다. 네, 말을 못하겠습니까? 어제 남자 양궁 대표팀 벌써 일을 쳤습니다. 대만과의 결승전 마지막 세트 마지막 화살, 김우진 선수가 7, 6, 5, 4 이렇게 카운트를 하고 오진혁 선수의 격발 그리고 끝. 네, 막내 김재덕 선수의 시원한 포효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안 봐도 10점 금메달이었죠. 자, 어제 선수들 준결승 한일전에서 막판 슈도프까지 가는 접전을 또 펼쳤습니다. 그때 김재덕 선수가 쏜 10점 화살이 일본보다 딱 2.4cm 더 가까웠죠. 또 이 김재덕 선수는 특유의 화이팅으로 형들의 기운을 북돋았습니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23살, 저랑 국장보다도 많이 납니다. 제가 이상복 화이팅 하면 국장이 좀 당황하시려나요? 아무튼 이 세대의 벽을 혀문 한상의 팀, 한상의 경기였습니다. 자, 마지막 픽은 이시각 올림픽이죠. 일단 사격에선 진종호 선수가 아쉽게도 이번 대회 노메달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대신 후배 남태윤, 권은지 선수가 10m 공기소총 혼성 단체전에서 경기 전 4위를 차지했고요. 또 펜싱에서 깜짝 낭보가 들어왔죠. 여자 에페 단체전에서 우리 선수들이 세계 1위 중국을 꺾고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결승전은 다정에 끝난 후 7시 반입니다. 자, 양궁 남녀 개인전 레이스도 순항 중이고요. 태권도도 인교돈 선수, 또 은메달을 확보한 이다빈 선수가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또 같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서 끝입니다. 자, 남북이 끊어졌던 남북통신 연락선을 전격 복원했습니다. 오전 10시에 통화를 했고요. 조금 전에 이제 오후 4시에도 북과 정상적으로 통화했다는 그런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지난해 6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을 끊은 지 13개월 만에 이제 선이 복원된 거잖아요. 오늘 통일부가 직접 통화하는 영상도 공개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나가는 영상일 텐데요. 우리 측 연락 대표는 수화기를 들고 직통 전화기의 호출 버튼을 눌렀고 몇 초 후에 북한에서 응답 신호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십니까? 이렇게 짧게 안부도 주고받았는데요. 반갑습니다. 한 1년여 만에 통화가 재개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남북 통신 연락선이 복원된 만큼 이를 통해서 온 결의에 기쁜 소식을 계속 전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네, 남북 간 통신선이 복원되면서 정부는 오늘 오후부터 매일 2차례에 걸쳐서 북한 측과 정기적인 통화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판문점과 남북 연락사무소 통신선을 이용한 남북 간 정기 통화는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5시, 그리고 군 통신선을 이용한 정기 통화는 오전 9시, 오후 4시에 이뤄집니다. 네. 자,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남북 간의 친서 교환을 통해서 합의된 내용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남북 정상이 지난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3주년을 계기로 해서 최근까지 몇 차례 친서를 교환했는데,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통신선 복원을 통해 남북 간 대화 통로부터 다시 만들자,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양 정상이 남북 관계가 오랜 기간 단절되어 있는 데 대해서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남북이 모두 관련된 입장을 발표하면서 긍정적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함께 밝혔잖아요.
친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정상회담 관련 논의는 없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요. 네, 그렇습니다. 통화나 정상회담 논의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또 남북 통신선이 통일부와 군에서 운영하는 통신선이 하나 있고요. 남북 정상 간에 한 라인이 있는데 이 한 라인은 아직 재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북한이 코로나와 식량난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북미 협상장에도 나서지 않겠느냐는 그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또 여러 가지 흐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문 대통령도 백신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잖아요. 네, 지난 이제 한 오스트리아 정상회담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최근에는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차관이 방한을 했었습니다.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기도 했고 또 한미일 회담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조율도 이루어졌을 겁니다. 자, 오늘 소식에 외신들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김정은 위원장이 오랜 외교적 침묵을 끝내고 다시 대외 관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졌다. 다만 북한으로서는 비핵화 협상을 하지 않고선 제재를 풀 수 없을 것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박마커, 아까 이제 신체커가 간단히 소개는 했지만요. 정치권 반응, 국내 정치권 반응은 엇갈리는 분위기죠? 네, 일단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격하게 환영을 했는데요. 가뭄에 소나기 같은 소식이라면서 격하게 환영한다. 남북 대화에 물꼬를 터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문 대통령의 업적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양 정상의 친서 교환을 통한 소중한 결실이다. 이낙연 대표도 남북 정상의 담대한 걸음을 환영하고 응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환영과 우려를 함께 표했는데요.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어떤 관계에서도 물밑 대화는 이루어져야 하는 법이라면서도 이번 통신복원이 구애가 아닌 소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연락선 단절 이후에 벌어졌던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 사건, 또 국방보안기관 해킹 공격, 지난 3월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치적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는데요. 아까 그 발제 때 들어보니까 오늘 그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발언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 전 원장은 남북 연락사무소가 처참하게 폭파당했고 서해 앞바다에서 우리 공무원이 사살당했을 때 제대로 된 항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그간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또 야권의 또 다른 대선 주자죠. 윤석열 전 총장은 부산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남북 관계가 발전하려면 서로 허심탄회하게 할 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저쪽 심기를 살핀다면서 연락선이 복원된 게 큰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복원된 건 다행이지만 애초에 한 라인이 끊어진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어이없는 일이다 이렇게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네, 일단 양 정상이 남북관계 복원에 의지를 갖고 있는 게 확인이 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남북관계 관련된 속보가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 신체커가 고른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은 이 남북 통신선으로 잡겠습니다. 남북 통신 연락선 복구, 여당 문 대통령 업적, 야당 일방적 구애 안 돼입니다. 오늘 국회 상황실에서 민주당 관련 소식을 다뤄보겠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감찰과 공수처 수사를 요구했는데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와 관련한 진술 번복 사실이 드러난댔다는 거죠. 대선 후보 경선에선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공방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이 소식까지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나 못하겠어. 증인.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여기 정수가세요. 증인. 지금 거짓말을 했단 말입니까? 네, 드라마 로스쿨의 한 장면인데요. 남자친구의 협박 때문에 허위 증언을 했다고 법정에서 고백을 한 겁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친구 장모 씨가 법정에서의 증언을 번복한 겁니다. 바로 이 영상인데요. 2009년 이 서울대에서 있었던 사형제도 세미나, 여기 이 안경 쓴 여학생이 조민 씨가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장 씨는 세미나에서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어서 법정에서는 조 씨가 아예 오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세미나에 분명히 참석했다라고 했습니다. 거짓 증언을 한 이유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저의 증오심과 적개심, 인터넷으로 세뇌된 삐뚤어진 마음, 즉 우리 가족이 너희를 도와줬는데 오히려 너희들 때문에 내 가족이 피해를 봤다라는 생각이 그날
보복적이고 경솔한 진술을 하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친구 장모 씨는 조민 씨를 의학논문 제1저자로 기재해준 단국대 의대의 장영표 교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피의자로 검찰에 입건이 되고 또 수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나쁜 감정이 생겼다는 건데요. 장 씨는 민희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결국 의사국시를 통과한 민희는 정말 대단한 친구다라고 했는데요. 장 씨의 이런 입장 변화에 조국 전 장관도 무리한 검찰 수사를 다시 한번 문제 삼았습니다. 장 씨의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인질극을 벌였다는 겁니다. 특수부가 조국을 잡기 위해 장 씨 가족 전체에 대해 총 11번 조사를 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가족 인질극이었습니다. 변호인도 없이 특수부 조사를 받던 장 씨의 심리 상황은 어땠을까요? 불문가지입니다. 네, 이 논란 민주당이 끌고 왔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묻힐 뻔했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다면서 검찰에 대한 감찰과 공수처의 수사를 요구했는데요. 성공을 예감했던 검찰 각본 가족 인질극이 양심 고백에 의해 조기 종영되었습니다. 검찰의 위증교사와 권력 남용이 다시 수면 위에 떠올랐습니다. 법무부는 즉각 감찰에 착수해야 합니다. 검찰 내 인권보호관들도 진상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공수처도 사건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 바랍니다. 윤 원내대표의 화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로 이렇게 향했는데요. 한 줌도 안 되는 검찰 권력의 유지를 위해 국론마저 불멸시킨 그 사람이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통합을 운운하며 야당의 대권주자로 나서는 현실입니다.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다만 당 차원의 수사 의뢰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당원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윤 원내대표 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기기로 한 원구성 협상 이후에 당내 강성 지지층의 이 문자 폭탄을 받았었죠. 조국 카드를 꺼내든 이유, 이 지지층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민 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장 씨의 진술, 조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허위 의혹의 핵심 쟁점인데요. 하지만 이 진술만으로 인턴 활동을 했다 이렇게 인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장 씨는 이 진술을 번복한 지난 23일에도 이 부분을 인턴 활동으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라고 했는데요. 수사 착수를 요청하면서 논쟁에 끼어든 민주당, 대선을 앞두고 건너겠다고 했던 이 조국의 강에 머무르고 있는 건 아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민주당이 넘어야 할 또 다른 강, 지역주의의 강인데요. 이재명 지사의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파생된 이 백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듣고 판단해보라라면서 녹취 파일 전문까지 올렸는데요. 이 직접 들어봐도 판단이 제각각이 듯합니다. 이어진 두 번의 답변, 어느 쪽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누구 말이 맞는지 평가가 달라질 듯한데요. 먼저 이 지사의 첫 번째 답변, 백제가 언급된 부분입니다. 이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소위 백제, 헌화 이쪽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예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 단 한 번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했는데 성공했는데 절반의 성공이었죠. 충청하고 손을 잡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 보니까 이낙연 대표는 전국에 매우 골고루 득표 지지를 받고 이래서 이분이 나가서 이길 수도 있겠다. 이긴다는 이건 역사다. 네, 이어진 두 번째 답변은 확장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후로 사실 지지를 많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기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 됐고, 그럼 진짜 현실적으로 이길 카드가 뭐냐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확장력이죠. 전국에서 골고루 득표받을 수 있는 후보, 그것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저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네, 이 지사 측은 첫 번째, 이 전 대표 측은 두 번째 답변에 중심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이재명 대 이낙연, 오늘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캠프의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은 지역주의를 소환하는 건 오히려 이 전 대표 측이다 주장했는데요. 의 근거를 지역으로 둔 것이 아니라 실력과 능력, 그다음에 청렴, 그리고 위기 대처 능력, 이런 능력으로 사실은 분명하게
그 발언을 했고요. 또 이재명 지사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형태로 지역주의를 소환해서 공격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낙연 캠프의 상황본부장 최인호 의원은 이 지사가 특정 지역이라 힘들다 이 논리를 분명히 했다고 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은 전국적인 확장력, 지역적인 확장력은 지역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특정 지역이니까 좀 힘들다는 논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그 인터뷰를 읽은 분들이 다 공통된 견해거든요. 자, 그럼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의원님. 의원님. 저희들 보고 지역주의를 조장했다는 주장은 옳지가 않습니다. 자, 네, 보다 못한 당 지도부가 제안한 원팀 협약식 바로 내일입니다. 볼성 사나운 상호 공방을 즉각 멈추라 이런 당 선관위의 경고가 있었죠. 통이라든가 박정희 찬양이라든가 탄핵이라든가 또 지역주의 등 논란은 그 경위가 어떠하든 간에 그 상호 공방 자체만으로도 매우 퇴행적이고 자해적이다. 네, 그런데 이 원팀 협약식 잘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재명 캠프에서는 흑색 선전을 하는 캠프나 인사를 제재할 수 있게 하자 이 내용을 협약식 문구에 넣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선언적으로 협약만 하면 PO잉으로 끝날 수 있고 시정을 요구했는데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재도 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법을 만들 때 벌칙이 들어가는 이유가 결국은 더 실행력을 담보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낙연 캠프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오영훈 의원은 오히려 대리인의 1대1 토론을 하자고 했는데요. 경기도 공무원 선거 개입, 영남 역차별, 탄핵 반대, 백제 발언 등이 단순 흑색 선전인지 아니면 정당한 검증인지 팩트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 양 캠프의 갈등 극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오히려 이 부분이 흥행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치열했던 과거 상대당의 당내 경선을 예로 들었는데요. 오곡동 땅이 누구 땅이냐? 검찰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왜 덮고 있습니까? 뭐 도곡 땅이 어디다고요? BBK가 어디다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네, 이 두 사람 결국 끝이 좋지는 않았지만 당시에는 번갈아 가면서 모두 대통령이 됐다는 건데요. 정치 원로로 꼽히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부 지수를 만난 것처럼 그 난리를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서로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원팀이 깨지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들을 하는데 그 역사적 경험에 비춰보면 저 대판 싸우는 게 아마 저 더 흥행에도 도움이 되고 그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네, 경선에서 승리한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에게 박근혜 당시 경선 후보는 즉각 패배를 깨끗이 수용한다, 백의종군하겠다라고 했었죠. 당시 보여준 모습이 다음 대선에 나서게 된 정치적 자산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치열한 민주당 경선, 결과가 어찌됐든 승복하고 본선에서는 원팀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호중 조국 수사를 수사하라. 원팀 협약식 놓고도 이재명, 이낙연 난타전. 네. 자, 그 이른바 이제 백제 관련 논란, 저희가 이제 어제도 관련 내용을 짚어봤지만 그 논쟁이 끊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측 모두 본인들의 주장을 접을 분위기는 아니죠. 네, 일단 캠프 측 인사들이 이제 계속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 수행실장을 맡고 있는 김남국 의원, 이낙연 전 대표도 이 지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걸 찾았다라면서 공개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2016년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덕담을 하면서 호남 사람이 전국 조직의 중앙회장으로 선출되기는 몹시 어렵다. 호남인들께 기쁨과 희망을 주셨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김남국 의원은 이 발언에 어떤 문제의식도 느끼지 않는다면서 결국 발언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의의 망령을 불러일으켜서라도 선거에서 이득을 보려는 얄팍한 선거 전략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네, 이 지사와 가까운 민형배 의원도 이 전 대표를 겨냥했는데요. 이 지사는 지역주의를 꺼낸 적이 없고 이낙연 후보 쪽에서 자의적으로 지역주의다라고 규정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민 의원은 광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판을 어지럽게 하면 특히 호남표가 우수수 떨어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낙연 당대표 시절에 권리당원이 우수수 빠져나간 이유를 알겠다. 당 지지율도 이때 폭락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뭐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센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강하게 이제 비판하고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네, 그 이낙연 캠프 상황본부장을 맡고 있는 최인호 의원입니다. 대선 후보로 나섰으면 그 지역주의에 기초한 선거 전략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깔았는데요. 은연중에 이재명 후보는 지역주의에 기초한 선거 전략을 평소에 갖고 계신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받고 있다면서 쿨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간 것이 오히려 이 논쟁을 빨리 끝낸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책임이 반반이다라고 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입니다. 이 지사가 말이 많다 보니 꼬투리를 잡혔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어쨌든 원래 말이 많으면 좀 꼬투리가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그 시원하게 그 사이다 발언을 막 폭포수처럼 쏟아내잖아요. 그런 뜻은 저는 아니었다고 보는데 또 그런 그 트집을 잡힐 오해를 살 만한 말을 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게 쓸데없이 뭐 작년에 왔을 때 그런 소리는 뭐하러 꺼내들어요. 그 꼬투리 잡은 사람이 문제입니까? 꼬투리 잡힐 만한 말을 한 사람이 문제입니까? 뭐 반반 책임이 있다고. 반반. 네, 둘 다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발언이었고요. 백제 발언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낙연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힌 게 있죠. 네, 어제 광주를 찾은 자리에서 한 발언입니다. 굉장히 괴로운 처지였지만 제가 할 바는 다 했다라고 했습니다. 반대표를 던졌다는 걸 애둘러서 말한 건데요. 자, 그 뒤로 대선을 3번 치렀는데 다시 전부 상처를 뒤집어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도 했습니다. 또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탄핵 당시에 본인의 출당까지 거론이 됐다면서 당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몇 사람을 배신자로 간주하고 출당을 거론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으니까요. 그것이 반대표를 했다는 아니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그다음에 다시 통합을 했고 네. 그리고 대선을 3번 치렀지요. 네, 이재명 지사 측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 2004년 기사를 또 공유를 했습니다. 이낙연 의원의 이중 플레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여기 보면 이 전 대표가 탄핵 표결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알 수 없도록 하는 이중 플레이를 벌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 의원은 2021년에도 이중 플레이는 여전하다라면서 말로는 네거티브 하지 말자면서 실제로는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계속한다. 지역주의를 조장하지 말라고 하면서 발언을 왜곡해서 지역주의에 이용한다라고 했는데요. 신사인 줄 알았는데 제대로 속았다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네, 신사인 줄 알았는데 제대로 속았다. 정말 표현이 강하네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언급한 대목이 있죠, 박마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한 라디오 그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한 말인데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 어느 쪽이 더 편하다고 보느냐라고 묻자 이재명 후보 쪽이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다라고 답한 겁니다. 이 지사의 백제 발언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발언을 들여다보면 이재명 지사가 오해를 살 부분도 있었고 억울할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지역 정책 이런 걸로 사람을 묶는 행위 자체에 대해선 이제는 정치인들이 반사적으로 거부감을 느껴야 된다. 지역과 대망론 이런 것을 엮는 건 큰 틀에선 위험하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호중 조국 수사를 수사하라. 원팀 협약식 놓고도 이재명, 이낙연 난타전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혜의 이 시각 다정입니다. 지금 시각 5시 14분인데요. 이 시각 다정의 소식들 오늘도 먼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유정화 실장 어떤 키워드가 눈에 띄나요? 백반장은 좋은 소식이랑 나쁜 소식 있으면 어떤 소식 먼저 듣고 싶어요? 저는 그래도 좋은 소식은 나중에 듣고 싶습니다. 그럼 키워드를 보니까 좋은 소식이 하나고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 두 가지가 좋은 소식 같은데 나쁜 소식부터 먼저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첫 번째 소식으로 준비한 키워드가 조작 의혹인데요.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이 6.25 전사자 유해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내신 전해드립니다를 통해 알려진 내용입니다. 감식단이 국군 전사자 유해 발굴 실적을 늘리기 위해서 유품이 전혀 없는 유해에 아군 유품을 뿌리기도 했다는 등의 제보가 올라온 겁니다. 또 감식단이 신원 확인 절차 없이 조작을 시도하는 걸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금까지 발굴된 12,000여 구의 유해 중 일부는 국군 전사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건데요. 국방부는 유해의 국적 판정은 단순히 유품 하나로만 판정하는 게 아니라며 감사를 통해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세계유산 등재입니다.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충남 서천과 전북 고창, 전남 신안, 그리고 전남 보성, 순천 등 모두 4곳의 갯벌인데요. 멸종위기종 철새를 비롯해서 2,000여 종의 동식물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지켜야 할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 매우 기쁜 소식이라며 이제 우리나라는 15곳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고 했는데요. 이와 함께 지자체와 협력해서 갯벌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나아가 세계인이 함께 공유하는 소중한 세계유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1위 재탈환인데요. 지난주 방탄소년단의 신곡 퍼미션 투 댄스와 바통 터치를 하면서 1위를 내줬던 버터가 이번 주 빌보드 정상에 다시 올랐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주 자신들의 신곡으로 1위를 바통 터치하면서 통산 14번째 핫백 1위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죠. 이번 주에는 이전에 1위를 했던 노래인 버터를 다시 정상에 올려놓으면서 빌보드 최초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버터는 8주째 1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올해 최다 1위 곡 중 하나가 됐는데요.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는 팬 커뮤니티에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2달 내내 빌보드 정상을 차지하고 있는 방탄소년단, 그 열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사정회 백다혜였습니다. 네, 백반장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지난 주말 치킨 회동을 가졌었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을 한층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8월 안에 입당을 하지 않으면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당협위원장들에 대한 제명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반면 윤 전 총장은 아직 입당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며 뜸을 들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톡 쏘는 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8월 말에 떠나기로 한 국민의힘 경선 버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합류 여부가 관심이죠. 윤 전 총장, 이준석 대표를 만나 노선 정보는 확인했습니다. 다만 버스 티켓은 끊지 않았는데요. 언제 버스에 탈 거냐? 설왕설래가 한창입니다. 8월 10일에 버스를 탈 거다 보도도 있었는데요. 일단 이 대표는 오보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본인이 9일부터 휴가를 떠난다고 하는데요. 운전기사도 없는 버스에 무작정 올라탈 리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버스 티켓 8월 안에는 끊을 거다 자신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제 앞자리에 앉아 있으면 뒤 테이블에는 이제 그 김병민 위원장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렇죠. 하필 또 그 광진갑 위원장이거든요. 제가 윤 총장한테 농담 삼아서 반농담 진담으로 이야기 이렇게 했습니다. 총장님 8월에 입당 안 하시면 저 사람 제명이에요.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국민의힘 소속 당협위원장들, 당내에선 징계 논의가 한창이죠. 8월 안에 입당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만일 늦어진다면 제명도 불사하겠다 압박을 한 겁니다. 사실상 볼모를 잡아놓은 상황인데요. 윤 전 총장의 좌성동으로 통하죠. 권성동 의원은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윤 전 총장의 입당 곧 이뤄질 거라는 겁니다.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예. 이 문제는 뭐 입당과 동시에 바로 그냥 해소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간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렇고 한 8월 10일쯤에는 꼭 입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뭐 예. 아무리 늦어도 그 경석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는 예. 입당을 해야 되지 않겠냐 싶은데 예. 저는 뭐 그 이전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졸지에 불모 신세가 된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도 국민의힘 입당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다만 시기에 대해선 후보가 정할 문제다 말을 아꼈는데요. 일단은 입당보단 세력 확장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호남의 광주의 지역구를 예. 두고 있었던 예. 국민의당 출신의 김경진 의원이 합류합니다. 예. 이런 인사들의 합류가 저는 국민 캠프에 더 많아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단순하게 보수 색채를 띠고 있는 인사뿐 아니라 예. 중도, 때로는 진보, 지역적으로도 더 넓은 사람들이 국민 캠프에 합류하면서 이 외연 확장에 대한 힘을 가지고 국민의힘에 전격적으로 합류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김병민 대변인,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각별한 관계죠. 때문에 김 전 위원장이 윤 전 총장과 거리를 좁힌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윤 전 총장, 새로 캠프에 합류한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앞으로 배우만 하겠다. 김 전 위원장의 충고에 화답하기도 했죠. 마침 김 전 위원장이 또다시 훈수를 뒀습니다. 무조건 입당해서 대선 경선에 참여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현재의 지지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만약에 당에 들어가서 지지율이 하락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김 전 위원장은 이른바 11월 단일화론을 주장하고 있죠. 제3지대에 머물며 확장성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는데요. 입당하면 지지율은 더 떨어진다 예언을 했습니다.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은 더 싫고 그랬던 사람들이 윤석열 지지율에 붙어 있었어요.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순간 그분들이 떨어져 나가요. 이걸 알면서도 왜 입당할 수밖에 없냐.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막아주지를 못한다. 이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런데 들어가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 기세가 꺾이는 거거든요. 저 사람은 뭔가 이겨줄 것 같아. 뭔가 세. 근데 보니까 별거 아니네. 간도 약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윤 전 총장, 조만간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입당에 대한 입장 여전히 애매모호합니다. 입당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아직은 뭐 결정을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입당을 하는 그런 선택을 한다고 해서 외연 확장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외연 확장이라는 게 딴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다 똑같은 분들이고요. 그 예측 가능성을 드리고 그렇게 늦지 않게 제가 제 행로를 딱 결정을 해서 한번 결정을 하면 그 방향으로 쭉 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외연 확장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실을 다질 때라는 입장입니다. 아직 보수 지지층의 마음도 다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연구기관의 대표를 만났었는데요. 그분 이야기가 대구 지역에서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조금 지지가 빠진 것 같다. 이유가 뭐냐 했더니 입당하지 않고 외곽을 돌기 때문에 오히려 당 지지자들이 조금 지지율이 빠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윤 총장이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자구도에서 한 20% 되는 지지율, 그리고 우리는 그 나머지 주자군들 1%, 2%, 3%, 4%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거 총합을 하면은 저희 당 지지율에서 한 10% 정도 누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당은 지지하지만은 어느 대선 주자도 지지하지 않는 10% 정도의 표. 그거는 의외로 유동성이 큰 표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11월 단일화론에 대해선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선례를 보라는 겁니다. 안철수 문재인 단일화 아니면은 그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 이런 것들도 후보 등록일 한 열흘 전부터 얘기 시작해가지고 후보 등록일 다 돼가지고 단일화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럼 이번 선거는 그게 2월 13일, 14일이었거든요. 그때까지 단일화 안 됩니다. 현직 당협위원장들이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데 이어 현직 의원 40명이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죠. 사실상 국민의힘 내에서 세대결이 시작됐다는 평가인데요. 친윤계가 우리 당내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고요. 우리 당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무슨 뭐 친윤 이런 식으로 개파 의식을 자꾸만 심어주려고 그러는데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 윤석열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런 개파를 만들거나 또 어떤 개파 의식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분들 대부분이 당연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이고 입당을 하라고 해놓고 입당하면 나 몰라라 할 수는 또 없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그러다 보면 이제 지지자가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뭐 더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그게 이제 친 윤석열 사람들이 되죠. 최지영 전 감사원장도 지켜만 볼 순 없었나 봅니다. 우리도 세력이 꽤 된다. 은근히 과시를 했습니다. 의원님들 스스로 지지를 한다고 언론에 공표하기 전에는 캠프 차원에서 이름을 공표하는 건 안 좋겠다. 그거는 좀 구태 정치다. 몇 명이나 됩니까? 이름 빼고 그러면? 명수는 저는 20-30명 넘는다고 봐요. 그리고 저한테만 전화 주신 게 아니라 직접 전화 주신 분들도 많고 전현직 의원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최 전 원장의 깊은 뜻이 있어 발표를 못할 뿐 20-30명은 된다는 겁니다. 의원들이 먼저 의사를 밝히는 게 순서라는 건데요. 윤 전 총장의 당협위원장 캠프 영입, 이 순서가 틀렸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또 전현직 의원들이 그 캠프 조직도에 이름을 올리는 거는 완전히 순서가 바뀌었죠. 입당을 먼저 하시고 나서 그런 그 당직자들의 이름이 캠프 조직도에 올라가는 게 순서인데 좀 욕심이 과하신 것 같아요.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과 철학을 같이 한다라는 말을 한 지가 벌써 굉장히 한 달도 훨씬 넘었어요. 홍준표 의원도 윤 전 총장을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연일 드루킹 특검의 연장을 주장하고 있죠. 국민들은 그 김경수 씨가 거기 주범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분이 허익범 특검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에게 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법적인 여건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의혹을 다 풀어야 이게 민주주의의 근본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경찰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휴대전화와 계좌 추적을 하려 했으나 그 영장을 기각한 것이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제와 재특검을 운운하는 것도 우습고 당시 사건의 은폐 당사자로 지목된 분까지 나서서 자기가 몸담았던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을 거론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른바 원죄론에 윤 전 총장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었는데요. 특검팀에 인적 물적 수사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홍 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제와 재특검을 이야기하는 건 논리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특검의 수사 결과에 그럼 특검의 수사 범위에 대통령이나 그때 지시관계는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특검도 밝혀내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걸 못 밝혔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가 기소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데 그러면 이 주장은 특검을 특검하라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약간 논리적인 모순이 생길 수 있다. 윤 전 총장의 국내인 입당,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8.15 특별사면 여부도 주요 변수로 꼽히는데요. 박 씨가 감옥에서 나와 윤 전 총장을 겨냥한다면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오늘의 톡쏘는 한마디, 박 씨의 과거 발언으로 대신합니다.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드루킹 특검 관련해서 특검을 특검하라는 논리적 모순에 빠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자, 윤석열 전 총장이 관련해서 다시 입장을 내놓은 게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특검의 부실 수사를 특검하자는 게 아니라 진상 규명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재판 심리를 통해 드러난 부분도 많다면서 재차 추가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대선과 관련한 여론 조작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라도 정확하게 공모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윤 전 총장의 특검 주장에 대해서요. 민주당 쪽에서는 팩트부터 확인하라 날을 세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공소장 어디에도 청와대 인사들의 개입 여부는 밝혀진 게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허익범 특검 본인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이런 인터뷰도 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팩트를 수반하지 않는 정치적 공세 그리고 본인이 대선에 출마하게 되면서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들 자체가 국민들이 실망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윤석열 전 총장이 후원금 모금에 나섰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어왔다고요? 네, 어제 그 후원금 계좌를 열었습니다. 하루 만에 한도액인 25억 원을 또 다 채우고 모금을 마쳤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어제 저녁 8시 15분 마지막 입금을 끝으로 25억 6천여만 원의 후원금을 모집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후원자 가운데 95%가 10만 원 이하의 소액 후원자였다고 합니다. 후원금 모금 하루 만에 이 한도액을 모두 채운 건 여야를 통틀어서 처음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모금 첫날 9억여 원을 모았고 이낙연 전 대표는 8억 1천여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네, 오늘 톡쏘는 정치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입당몰이 이준석, 8월 입당 안 하면 제명, 뜸들이기 윤석열, 김종인 만날 것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마커의 주민으로 가겠습니다. 야권 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주자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최재형 등 유력 주자들이 위기에 몰릴 경우 대체제가 될 수 있다는 이른바 오세훈 차출론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음모론이라면서도 경선 흥행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는데 박준호 마커의 주민에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그건 네 일기장에나 써라. 제가 수습기자 시절 한 선배에게 들었던 핀잔입니다. 취재해온 내용이 기사거리가 안 된다는 얘기를 저렇게 돌려 말한 건데요. 정치권은 이렇게 일기장에나 쓸 수 있을 법한 온갖 설들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그저 낭설이나 뇌피셜에 그치는 설들도 많지만요. 그중 어떤 썰은 힘을 얻어서 시나리오 또는 론의 반열에 올라서기도 합니다. 이때부터는 일기장의 영역을 벗어나게 되는데요. SNS나 블로그용으로 한 단계 격상되거나 운이 좋으면 기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낭설과 론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아무래도 개연성일 텐데요. 팩트에 기반한 그럴듯한 예측이어야 널리 퍼질 수 있겠죠. 오늘은 최근 야권에서 회자되는 한 가지 론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론의 주인공이 바로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이고, 시장님.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다 같이 왔네. 네, 그래.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제 만났습니다. 표면적으로 둘의 만남은 야권의 대선 주자가 야당 출신 지자체장을 예방한다는 의미였죠.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국민의힘과 접촉면을 넓히기 위한 행보였을 텐데요. 지금 뭐 정부나 또 서울시 정부나 간에 이 코로나에 대한 이 방역과 또 이 백신 수급 문제 그리고 여기에 따른 자영업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그리고 비대면 그 수업을 통해서 저소득층 그 자녀들의 그 어떤 교육 여건이 좀 열악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 말씀을 좀 나눴고 또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좋은 계획도 많이 들었습니다. 반면 향후 대선 과도에서 두 사람의 역학관계를 살펴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야권에서 최근 수면 위로 올라온 시나리오 바로 오세훈 차출론인데요. 대선 레이스에서 윤 전 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이 중도 탈락 위기에 몰렸을 경우에 오 시장이 대체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시각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어느 한쪽이 죽어야 다른 한쪽이 사는 관계인 사람들이 만난 셈입니다. 오 시장이 대선 주자로 부상하기 위해선 윤 전 총장이 가라앉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오 시장은 현재까지 대선 불출마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오 시장, 윤 전 총장과의 만남 외에도 국민의힘 신임 대변인단과 비공개 오찬도 함께했고요.
지난 재보궐선거 때 자신의 캠프에서 뉴미디어 본부장을 지낸 이준석 대표와도 종종 소통하고 있죠. 여의도 정치에 꾸준히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 미군 점령군 발언을 두고는 SNS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철진한 운동권에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대선 후보를 우리 국민이 어떤 심정으로 보고 있겠습니까? 한미 동맹의 가치마저도 부인해버릴 수 있는 위험한 발언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 지사님의 대한민국 출발에 대한 이해가 기초부터 잘못됐습니다. 역사를 왜곡하지 마세요. 오 시장이 반문 상징성을 획득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오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 내 세월호 기업 공간의 철거 이전을 추진해 왔는데요. 일단 기업 공간은 오늘 서울시의회에 임시 이전하기로 결정이 됐죠. 다만 오 시장 측은 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끝나더라도 기업 공간을 되돌려 놓는 게 아니라 아예 영구 이전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구 이전을 반대하는 여당, 유족 측과 각을 세우는 모양새입니다. 이 기업 공간을 해체해서 저희가 안산에 있는 가족협의회로 가져간다고 해서 이 광화문 기업 공간을 안산으로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여전히 이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이후에 이 광화문 광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취지에 맞는 그러한 공간과 프로그램과 설치, 그런 의미들이 담기는 그러한 장치들이 이곳에 들어서기를 원하고, 특히 이 세월호 기업 공간은 세월호 참사를 당한 희생자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이것을 매개로 한 수백만 서울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평화적인 촛불 집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바로잡았던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도 탄핵의 강을 넘어 모든 국민이 촛불로 하나가 되었던 이 공간의 역사적 의미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세훈 시장은 코로나 방역을 놓고도 정부 여당과 부딪혔는데요. 오 시장이 내세웠던 독자적 방역 정책이죠. 서울형 상생 방역이 4차 유행 진원지라는 주장을 정면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방역에 대한 모든 실행은 중대본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합의에 이른 것만 시행하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한 바가 있고요. 서울형으로 별도로 한 것은 과연 있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시면 아마 거의 없다 하는 사실을 아시게 될 거고요. 따라서 서울형 상생방역이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논쟁이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오세훈 대 정부 여당이란 대립구도 형상이 오세훈 차출론에는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오 시장이 반문 보수 표심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란 건데요. 오세훈 차출론이 이준석 대표의 빅픽처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뿐만 아니라 차차기 대선을 내다보고 짠 장기 플랜이라는 추측인데요. 자, 한번 살펴보면요. 자, 1단계 오세훈 서울시장이 차기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 그리고 2단계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이준석 대표가 서울시장 자리를 바통 터치한다. 그리고 3단계 2026년 6월 서울시장 임기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다음에 대선에 출마한다. 이런 뇌피셜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이 대표는 오세훈 차출론이 확대 재생산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섰는데요. 음모론 기사를 하나 봤는데 네. 이준석이 나중에는 오세훈을 띄우려고 한다. 그런 음모론 좋습니다. 그런 음모론.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 오 시장이 저희 가장 최근에 큰 선거를 이긴 분이기도 하고 그분의 출마 가능성은 좀 굉장히 낮게 봅니다. 거의 좀 불가능에 가깝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언급이 된다는 거는 좀 나쁘지 않게 봅니다. 흥행 요소죠, 그런 것들도. 대선 경선 흥행 면에서 오세훈 차출론이 퍼지는 건 좋은 요소라는 얘기인데요. 다만 오 시장이 8월 경선 버스에 탈 가능성은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오세훈 차출론은 그저 호사가들의 이야기라고 했는데요. 오 시장 역시 출마 의지를 밝힌 적 없다고 선을 그었군요. 자, 다음으로 오늘의 두 번째 인물입니다.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는 분인데요. 최근 이준석 대표에게 맹공을 퍼붓고 있는 인물이라 소개합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시정감시단장을 맡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치맥 마시고 꺽트림 한 번 하니 또 말이 싹 바뀌어버리는 청년파리 당대표 덕에 우리 당이 구걸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네요. 한숨만 푹푹 나오네요. 많은 사람들이 설명해줘도 말귀도 못 알아듣고 이건 모행노답입니다. 김 변호사가 치맥 회동 이후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재촉하고 있는 이 대표를 직격한 글인데요. 당대표가 당내 후보들은 안 띄워주고 윤석열만 바라본다, 이런 비판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표현이면 애교 수준입니다. 뱀 같은 녀석, 완장질 허세만 배운 도련님, 관종짓만 하는 XX신. 최근 일주일 동안 김 변호사가 이 대표를 향해 내뱉은 말입니다. 지난 22일부터 오늘까지 페이스북에서 모두 12차례나 이 대표를 공격했는데요. 이 대표가 당내 중진 의원들의 충고도 무시하는 독불장군 스타일이라서 김 변호사 본인이 악역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XX신이란 말은 좀 과했다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아무리 질 떨어지는 녀석을 따라한 것이라고 해도 장애를 가진 분들을 비하한 의미를 담은 용어를 사용한 건 저의 잘못이라고 사과했는데요. 이것도 이 대표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잘못된 용어 선택에 대한 사과였군요. 사실 공격도 받아주는 이가 있어야 공방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대표의 선택은 무대응이었습니다. 대전시당 위원장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대전시당에서 당원의 윤리에 대해서는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예. 감정적인 대응 없이 그저 김 변호사를 징계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김 변호사도 쉽게 물러설 캐릭터는 아닐 텐데요. 김 변호사의 일방적인 공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야권 내 오세훈 차출론 솔솔, 김소연, 연일 이준석 맹비난. 네, 박마커 발제 중간에 나왔지만요. 세월호 기업공간이 오늘 임시 이전됐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와 유족이 임시 이전에 대해서 합의를 한 건가요? 네, 어제 서울시 의회 관계자들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기업공간 현장을 찾아서 기업공간을 서울시 의회에 임시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을 하고 또 유족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기업공간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모습을 바꿔가면서 광화문 광장 한켠을 지켜오다가 만 7년 만에 광장을 떠나게 됐습니다. 류 실장, 애초 기업공간에 운영 기한이 있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 일정을 고려해서 원래는 2019년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었는데 이 사업이 지연이 되면서요. 2020년 말까지 운영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후에 또 재구조화 사업이 또 지연이 됐고요. 지난해 말 재연장이 됐던 기업공간 운영은 올해 4월 18일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장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전할 공간을 찾지 못해서 기업 공간은 지금까지 광장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기업 공간 철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이달 초부터인데요. 서울시 측은 올해 들어서 광장 재구조화 공사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기업 공간 철거가 불가피해지니까 지난 5일에 유족 측에 철거를 통보하고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사진과 물품 등을 정리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서울시가 밝힌 철거 예정 시한은 어제였는데요. 서울시 측은 23일 기업 공간 내 기록물을 이관하려고 시도하면서 현장을 방문했지만 유족의 반대로 어제까지 대치 상태가 이어졌고요. 양측은 결국 어젯밤 유족 측이 가족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광화문 광장 공사 기간 동안에 기업 공간을 서울시의회로 임시 이전하는 중재안에 따르기로 하면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유족 측이 기업 공간 내부 물품을 직접 서울시의회로 옮겼고요. 옮겨진 물품은 시의회 1층 전시관에 임시 보관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정치권 뉴스 중에서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의 합당 실무 협상이 최종 결렬이 됐죠. 자, 그렇다면은 신채거 합당이 물 건너갔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달 22일에 첫 실무협상단 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단 4번의 회의를 마친 뒤에 이 양당의 협상단이 오늘까지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합당의 공은 양당의 대표에게 넘어간 형국입니다. 네, 협상이 지지부진하다는 얘기는 저희가 중간에 중간 정리를 한번 했었는데 결국은 실무선에서는 협상이 결렬이 됐군요. 양측이 내놓은 입장이 있어요? 일단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합당을 하고 싶으면 하겠다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5만 가지 이야기가 다 튀어나온다라면서 이 협상 결렬의 원인을 국민의당에 돌렸습니다.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지분 요구는 없다는 말과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시작된 합당 논의가 몇 달 사이에 계속 아이템이 늘어났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당이 당명 변경과 29개 당협위원장 공동 임명, 시도당 위원장 임명, 대선 선출을 위한 당원 당규 변경,
그리고 당 재정 승계 등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협상을 하면서 뭔가 계속 튀어나오니 자주 만나자는 말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안철수 대표께서 권은희 의원을 물리고 직접 협상 테이블에 나서야 할 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안 대표가 현재는 국민의당 당원 당규로 인해서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상태지만 합당을 통해 새로운 당원 당규와 새로운 틀 안에서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뭐라고 하던가요? 네, 국민의당 측의 실무 협상 단장을 맡고 있죠. 권은희 의원은 국민의힘에 의한 국민의힘을 위한 합당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됐다고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권 의원은 국민의당 실무협상단은 야권 대통합을 위한 합당을 추진했다 이렇게 명분을 앞세웠는데요. 이 두 부분에 대한 괴리가 실무협상단에서 더 이상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일부 성과도 있었는데요. 양당 실무협상단은 당 재정과 사무처 인력 승계, 당원 승계, 그리고 당 기구 구성과 관련해선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당협위원장, 시도당 위원장 등에 대해선 양당 사무총장 협의를 거쳐서 임명하기로 했고요. 하지만 당면 변경, 야권 단일 후보 플랫폼 구축, 차별금지위원회 당규 제정 등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특히 쟁점이 된 당명 변경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일단 당명을 유지하고 대선 후보가 결정된 뒤에 후보에게 일임하자 이런 입장을 보인 반면에 국민의당은 즉각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야권 내 오세훈 차출론 솔솔, 이준석 음모론은 흥행 요소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방송될 썰전 라이브에서는요.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 행보를 바라보는 국민의힘 상황, 또 과열되고 있는 민주당 경선 등에 대해서 토론이 벌어질 예정이고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출연해서 향후 정치 활동에 대한 계획도 밝힙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뭐 할 말 없어요? 왜 이렇게 쳐다봐요?